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5일에는 G7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합니다. 정상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분위기 속에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어떻게 구현될지도 주목됩니다. 향후 전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에 한 20분 동안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취임 첫 통화니까 분위기는 좋은 거죠? 당연히 분위기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한미 간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 관계가 파열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 세계적인 지도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측면들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또 취임 첫 그러니까요. 통화인데 화기애애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예. 그 내부에 상당히 큰 문제들은 잠재돼 있죠. 지금 앞으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예. 저희 관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의 문제. 이 문제는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도와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도 거기서 예외일 수 없고 하지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야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관세 협상을 맺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출범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또는 국정 운영에 대한 능력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따지면 그런 좋은 협상이라고 하는 거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안 됐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해낼 것인가 그리고 그 타협한 내용들에 대해서 양국이 국익에 큰 손상이 되지 않으면서도 양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지금 7월 8일까지는 관세 협상이 좀 유예된 상황이니까요. 그 이전에 좀 아주 합리적인 방식의 타협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5월 12일 날인가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 같은 경우도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남아있는 한 달 정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합의가 안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예. 서로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것이 또 우리 입장에서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관세 문제가 가장 궁금한데 어제 통화에서는 미국으로 초청도 했다고 하고 와서 골프 한번 같이 치자고 하는 얘기도 했다고 하고 등등. 두 분의 어떤 점이 잘 맞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캐릭터 면에서는 다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당한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아웃사이더에서 정치 인사이더로 들어온 것도 있고요. 또 보도에도 나왔지만 이제 최근에 두 분 모두 좀 불미스러운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격동적인 어떤 정치 여정을 밟아왔다는 점에서는 서로 공감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어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자국 이익의 극대화이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패권 도전 국가에 대한 봉쇄 그리고 반중 정서라고 하는 것이 매우 트럼프 행정부에 강하죠. 예. 그런 면에서 실은 최근에 여러 외신이나 특히 미국 정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소 좀 친중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편향된 것이 아니라 예. 당연히 가질 수도 있는 우려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확고한 메시지를 내느냐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욱더 신뢰를 줄 수 있고 이것은 어떤 4대 외교가 아니라요. 예. 서로 양국의 공감대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조금 전 언급해 주셨듯이 무엇보다 우선 과제로 떠오르는 관세 협상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또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실리 중심의 외교 노선을 또 표방해 왔었잖아요. 어떻게 풀어갈 걸로 예상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실에 이제 해양수산 관련된 비서관을 신설했더라고요.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줄 수 있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선해양 부문에 우리 기업들이 가진 최고의 경쟁력이고요. 또 원전 경쟁력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미국은 분명히 방위비를 좀 더 올려라. 그리고 수출을 더 늘려라. 그 미국 물품에 대한 수입을 늘려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올 텐데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직후에 바로 이 한국의 군함, 조선 능력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드러냈죠. 예.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실리 위주의 외교 철학을 갖고 있고
또 최근에 기업에 상당히 좀 프렌들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 기업들과 우리가 미국에게 줄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밀하게 계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네. 실리 중심의 외교 도선 관세 협상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예, 뭐 그런 내용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안 돼요. 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쫙 쥐고 있다가 하나하나씩 서로 나누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 관세 10%에다가 상호 관세가 15%니까 25% 정도의 관세가 붙을 거다. 근데 아마 앞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국이 다양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고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비관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소고기나 농산물에 대해서 전면 개방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 농가 같은 경우 상당히 예를 들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얼마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내줄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들을 아마 지금 정부 부처의 통상 관련된 부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아마 접점들을 찾고 있고 지금 계속 미국과 만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미국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만간 이제 양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6월 15일이나 17일 사이에 그때 만났을 때 저는 큰 틀의 방향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담당할 부처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세부 협상을 하기 어렵다. 이건 제가 볼 때 오히려 좀 좋은 조건인 거죠. 다른 나라는 이런 조건이 없는데 예. 우리 인사청문 절차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거 가지고 좀 많이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차라리. 인사청문 문제가 그래서 충분히 내부에서 잘 준비하고 예. 잘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배치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 관세 문제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 잘못된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산업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고 예. 대단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양 정상 간에 만나서 예.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관계 협상도 중요합니다만 예. 또 정상 간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진짜 들어주고 싶지 않은데 나 저 사람 봐서라도 들어줄게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측면들이 실제로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만날 자리에서 좀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예. 협상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른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공간들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좀 더 나은 어떤 결과들을 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런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만 이재명 정부의 이후 외교 통상과 관련된 국민적 신뢰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상황이 녹록지는 않고 머리도 매우 아플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야 모든 이익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국익 우선의 어떤 외교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둔다는 거니까 예.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15일부터 캐나다에서 G7 정상 그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초대받은 거잖아요. 이재명 네네. 대통령이. 그럼 가면 거기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하겠네요. 당연히 만나야죠. 예. 가는데 못 만났다고 얘기하면 또 그러네요. 얼마나 많은 논란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미 동맹의 가치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 또 홀대로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미국으로서 좋은 내용들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국익을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미국이 누려왔던 세계적인 지도적인 어떤 위치, 그다음에 예. 도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만나서 뭐 여러 가지 뭐 서로 골프도 치자는 얘기도 했다고 네네. 그러고 또 뭐 모자 선물 얘기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 플러스 양국 정상 간의 신뢰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저는 그런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 조금 약간의 프로세스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용인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오히려 초반부터 매우 압박적인 방식의 협상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초반의 압박이라고 하는 것들은 관료들이 서로 협상 과정에서 여유 공간들이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예.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국보다는 좀 안 좋은 조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양국 정상회담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 중순에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게 그럼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각 세계 정상을 만나는 기회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수 있고 그 되게 이 자리를 되게 활용을 잘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다자 외교의 대비 무대입니다. 예, 예. 그것도 G7.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국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대단히 크고요. 근데 사실은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서로 의제를 조율하는 데 필요한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너무 짧아요. 네네. 대신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사이드라인 미팅이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환담도 있고요. 또 프로사이드라고 해서 뭐 휴식 시간에 잠깐 마련된 공간에서 한 5분 정도. 근데 그러한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서로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실 요청드리고 싶은 네네.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아.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예. 아베 전 수상과 5번이나 골프를 쳤어요. 네네. 심지어 아베 수상이 직접 카트를 운전하는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예. 극강의 미일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가 알기로는 골프를 이제 잘 하시는 분으로 아, 알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골프 케미를 일단 맞춘다면 예. 확실히 국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프는, 대통령실 골프는 좀 줬으면 네. 좋겠어요. 골프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라고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져주고. 계속 쳐왔나 보죠. 뭐 계속 쳐온 게 아니라 옛날에 쳐왔던 건데 아, 앞으로 그렇군요. 굳이 연습을 하지 마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게 만들어서 기분 좋게 만들고 저희가 국민을 위한 이익들을 취해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지더라도 합니다. 티 안 나게 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것도 능력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인선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범여권 내부에서는 오광수 민정수석 기용설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3년 기간 동안 저희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 이 검찰 특수부 출신들의 행태들을 보면서 검찰은 그야말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수사를 하기보다는 권력의 지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사를 해왔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속성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대부분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20대에 검사가 네. 돼서 뭐 40대, 50대까지 검사가 되니까 그냥 뼛속 깊이 검사들인 거기 때문에 이 습속, 성향이 잘 바뀌지 않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특수부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가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검찰로부터 엄청난 예를 들면 수사를 갖다 탈탈 털리는 수사를 당했던 상황이었고 예. 또 앞으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찰개혁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국민들도 어떻게 검찰개혁을 해낼 것인가 지켜보는 상황인데 저분이 됐을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민주당 내부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랑도 지금 걸려 있어요. 아. 이 원내대표 선거가 과거와 다르게 당원들의 20% 정도 참여를 하는데 예. 의석수로 따지면 한 34석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캐스팅 보드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에 있는 책임 당원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강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 완강한 상황들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의 원내대표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자기 발언이 없게 되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도는 좀 알겠어요. 예를 들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사검증과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과거에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개혁이나 어떤 검찰에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별도로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사법제도를 개선하는 비서관을 둔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분리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던 느낌은 있긴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지 않는다면 초기부터 검찰개혁이 삐걱거리는 거 아니야? 또 아니면 검찰 특수부 출신들이 다시 한번 어떤 로비를 통해서 소위 사법개혁들을 막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조만간 빨리 얘기를 하겠죠. 민정수석의 일이라고 하는 거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그 시간을 더 끌면 끌수록 오히려 더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광수 민정수석 기용설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반면 교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국 수석이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러한 총대를 맸지만 실은 검찰의 속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한계 때문에 갈등만 빚었을 뿐이지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이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기억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검찰 특수통이라고 해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광수 변호사는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검찰에서 나온 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이런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는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설이 나오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만든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민정수석의 중요한 역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검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어떤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광수 카드를 그렇게 쉽게 버리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당 내에서 점차 시간이 갈수록 오광수 변호사도 나름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여론이 저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무수 전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설란영 여사의 안부도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거는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상식인 거죠. 예.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저러 전화 통화를 하고 선거 승자, 그러니까 패자는 승자를 축하해주고 예. 승자는 패자에게 위로를 해주는 관행을 만드는 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다. 예. 서로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설득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의 공론에 대한 존중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제가 또 전 정부 또 갑자기 전 정부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행태가 좀 상례와 다른 방식들의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 내외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한 방식의 정치보복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감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수시로 얘기했듯이 예. 정치보복은 없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지금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 내란을 빨리 종식시켜서 그 힘을 바탕으로 국민적 통합을 만들어내고 민생을 회복해서 경제가 대도역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 언제 정치보복을 하겠느냐. 전 그래서 정치보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치보복이 어떤 모습을 만들어냈습니까? 소위 예. 이 이재명 그 당시 후보였던 어떤 당대표가 정치 테러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정치가 뭐라고 사람을 죽이는 행태까지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 끊어야 된다. 과거 DJ 대통령이 그런 정치보복의 관행들을 끌어냈듯이 이제 양극화된 우리 정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정치보복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어떤 본인의 앞으로의 업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적 합의하에서 잘 종식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예. 빠른 시일 내에 국민적인 합의를 모아내서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정치가 전쟁과 같은 정치를 끝내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정치보복이 없는 그야말로 건강한 경쟁 체제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 예. 저는 이 세 가지 길만 나름대로 방향만 잡아도 저는 그 자체로 제가 볼 때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그 대선 승복 연설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취임식 이후에는 굉장히 그 현 정부 비판을 세게 한 것 같은데 어제 현충원도 다녀왔잖아요. 근데 궁금한 거는 김문수 후보가 뭐 당대표 출마하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확 잘랐는데 그런 일 없다. 근데 앞으로 행보가 궁금해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것은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대선 전부터 국민의힘은 당권 투쟁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아주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있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막 대선에 패배한 후보가 전대에 출마한다고 하는 것은 이전 투구에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 사실 김문수 후보가 전략적으로 좋은 수를 뒀어요. 마치 전대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그런데 또 마침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물론 있고 좋은 의미도 있지만 네. 맞상대로서의 김문수 후보와의 1대1 구도를 어떻게 보면 당분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관성에 의해서 가도록 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예. 또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다른 뭐 이준석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전화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처럼 좀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김문수 후보가 굳이 본인이 앞으로 당권이라든지 정치에 도전할 의향이 없다면 이렇게 마치 대선 후보처럼 현충원에 참배를 한다든지 그런 퍼포먼스를 할 이유가 없겠죠. 분명히 뭔가 뜻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지도부 거취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친윤계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선출을 요구하는 친한계 사이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국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피로도가 있죠. 그러나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재명 1극 체제로 재편이 됐고 이른바 비명계가 총선이라든지 대선을 거치면서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다른 계파가 나오겠지만 어떤 계파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가장 큰 어떤 정치적 기둥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른바 뭐 약간 춘추 전국시대 같은 상황인데요. 실은 이것을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 피로도가 있으시겠지만 예. 어차피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이런 계파 간의 경쟁과 갈등을 통해서 결국은 누군가가 최후의 승자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결국은 계속 반복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앞으로 보수를 이끌어갈 적임자인지를 가려내는 그런 치열한 경쟁으로서 이해해 주시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갈등은 경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타당 문제여서 쉬운 문제는 아닌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당연히 선거가 패배하고 나면 내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 것이고요. 건강한 정당이라면 이 내용들을 하나의 혁신의 동력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두 가지 길이겠죠.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전당대회로 갈 것이냐. 이 합의에 따라서 저는 전당대회로 간다면 여전히 국민의힘이 신윤체제로 간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당대회로 간다면 판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형태로 가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좀 세 가지 정도의 혁신의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내란 문제에 대한 진짜 진정성 있는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국민에 대한 두 번째가 당원들에 대해서 후보 바꿔치기라고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정당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려고 했던 이 반민주적인 정당 운영 체제에 대한 당원들에 대한 반성과 사과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도 여전히 이 작은 분파입니다만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 전 이 세 가지 정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경쟁을 들어가야 된다. 예. 그렇지 않고 그냥 경쟁하자고 얘기하면 또다시 권력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당의 복원뿐만 아니라 여야 또는 정치의 복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그 반성한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정당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인정과 반성을 통해서 다 함께 이제 토론하고 합의해서 국민들이 봐도 아 저기는 토론하면 뭔가 나와라고 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예. 아 우리 정치가 쉽지 않죠. 그게 이제 문제죠. 어쩌면 고질적인 병이기도 하고요. 예. 국민의힘은 태워 없애야 할 집단이다. 굉장히 발언이 셉니다. 그리고 그 후보 바꿔치기 그 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의 그 SNS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요새 더 강하게 나오실까요? 일단 첫 번째 분명한 것은 정계 은퇴를 하시진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분명히 돌아오셔서 네. 다시 보수 정치권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애둘러서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더 이상 쓸 수 없다. 근데 뭔가 새로운 신당 창당 예. 또는 정계 개편에 본인이 중심이 서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의 말씀이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나 국민들께 준 실망이 많고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당원과 지지층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3년 기간 동안 홍준표 전 시장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아주 뿌리 깊은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개혁에 앞장서 왔었던 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그 막강한 권력 속에서 홍준표 전 시장도 사실은 소위 말하는 친윤의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내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태워 없어져 버릴 집단이라고 했을 때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인들이 자유로울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예, 그러한 문제에서는 예. 다소 당원들이 듣기에는 좀 섭섭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태워 없애기보다도요, 리모델링도 있고요, 예. 재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없애지 말자. 예. 그러면 이제 곧 이제 귀국할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을 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말씀이 강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부터 거의 화전민 정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 땅이 제대로 그 땅에 살려면
걸음을 줄 수 있도록 그 땅에게 애정을 많이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만큼의 걸음을 주고 애정을 쏟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아무리 걸음을 주고 뭘 해도 그 땅에는 씨가 제대로 싹 트질 않아. 그러니 싹 태워서 화전민처럼 그 죄를 통해서 다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그만 걸음을 줬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하나는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윤과 친한이 갈등을 빚고 있고 또 그 외부에 말씀하신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계시고 또 유승민 국민의힘에 계시면 유승민 의원이라는 분도 계시고 또 중립지대로서 김종인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과 또 다른 형태의 또 형태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또 친윤 같은 경우 과거에 이준석 또 후보와 연대하려고 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복잡한 과정들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을 그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하간 하와이에서도 저렇게 발언 하나하나가 큰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예. 돌아와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면 예. 더 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럴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요. 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본진이 국민의 뜻에 맞게 혁신들을 시작해 가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 파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문제는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뭐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승리에 도취해서 오만하면 지지율 바로 떨어지거든요. 네. 저는 모든 정당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해서 그런 길로 가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이번처럼 집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치는 떠나지 않은 게 확실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국 상황에 대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